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또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방산 수출 시장으로서의 중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의 방위산업 규모와 또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중동 방문했을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운전한 차도 그렇죠. 타고 네. 굉장히 화제가 됐고 환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갔고 카타르 국빈 방문해서 정상회담도 했고요. 네. 방산 쪽에서도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네. 한국 사우디 정상회담에서는 40여 년 만에 공동성명이 발표가 네. 됐습니다. 그 공동성명 내용에 단순히 방위산업 협력이 아니라 국방과 방산 협력을 같이 패키지로 확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것은 돌이켜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원전 수출하면서 뭐 아크 부대, 뭐 특전사 일부 부대도 가서 하고 또 군사 분야 인적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로 협력이 굉장히 확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사우디도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카타르와는 이번에 이제 MOU가 체결됐습니다. 방산군수 협력 MOU가 체결이 됐고요. 네. 그 MOU가 체결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위원회를 만들고 방위산업에 관련된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네. 앞으로 협력할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차근차근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중동 지역의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의 어떤 거점 국방 방산 협력의 거점 국가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동의 빅3 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의 이제 거점이 된다, 네. 포함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사실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뭐 UAE 모두 좀 중동에서 오일머니가 많은 국가로 네. 꼽히곤 하잖아요. 네. 방위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방산 수입 시장에서 큰 네. 손입니다. 예, 정말 큰 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에 거의 뭐 고정적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네. 있고요. 그 다음 국가가 카타르입니다. 세계 3위. 네. 그 다음에 이제 UAE 같은 경우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10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중동 국가 내에서는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4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중동 국가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현상을 좀 짚어보면요. 중동 국가의 무기를 그럼 수출하는 나라는 누구냐? 그러니까요. 네. 미국이 54% 점유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게 절반 이상을 점유를 하고 점유하고 있네요. 있죠. 네. 그 다음에 프랑스가 한 12%, 러시아가 8.6% 정도 이렇게 세 개 국가가 중동의 무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경우는 중동의 이미지를 확 끌어올린 네. 사실은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확 끌어올린 나라들 중에 한 곳인데 사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친미 국가였다가 살짝 네. 그 관계가 흔들렸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 우리나라 방산에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나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언론에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와 방산 협력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런 댓글이나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흐름이 나타난 지는 불과 한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2018년도에 카슈거지 이제 암살 사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약간 껄끄러워진 네. 그런 상황이 있었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전적으로 무기 수입 그 노선을 의지하는 것은 이게 대외 그 외교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분산을 하자라는 그렇죠. 의미거군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미국과 관계가 약간 껄끄러진 상황이 됐을 네. 때 무기 수출, 무기 수입 이걸 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완전하게 탈피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미국 무기 체계가 워낙 성능이 좋지만 고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후티 반군 이런 이제 뭐 주로 저가의 로켓이나 이런 걸 발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미국의 최첨단 뭐 요격 미사일로 대응을 하니까 이게 비용대 효과 측면에서 너무 아무리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많더라도 네. 부담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 대비 성능이 나올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찾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이 이제 확대되는 네.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거죠. 지난해에 우리 방위 그 산업계에서 어쨌든 유럽이나 폴란드에 많이 수출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점이 중동의 네. 관심도 많이 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간의 중동하고의 그 방위 산업 쪽에서의 교류가 있었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할 필요가 네. 있죠. 한 4개 국가 정도가 이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이라크에 T-50 고등훈련기 24대를 수출했습니다. 이때 규모가 한 1.5조 원 정도가 네.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저희가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4조 원어치 수출했습니다. 네. 이게 의미가 큰 게 뭐냐면 단일 무기 체계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4조 원 규모. 그 한 가지 무기 폴란드 수출하기 네. 전에는 이게 최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에 또 이집트의 K9 수출이 또 계약이 이루어졌지 네. 않습니까? 그 외에도 사실은 네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공개로 이거는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이미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비공개를 하는 건가요? 지금 중동 지역은 네. 굉장히 지역적으로 불안정성이 높고 네. 역학관계가 복잡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을 노출이 될 경우는 이제 중동 국가 입장에서 노출이 될 경우는 상대방이 그런 데 대비해서 또 군사적으로 또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동 국가 중에는 그런 무기 수입하는 것을 비공개로 하겠다. 계약서에 네.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일부 언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무기 수입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데 천무 다련장 로켓, 뭐 현궁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이 수입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실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 지역을 명칭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 이전에 굉장히 대규모로 수출이 이뤄진 사례들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최근 그 보도에는 사우디와 대규모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무기 체계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이길래 이렇게 군불을 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규모는 최초에 앞에서 말씀드린 아랍에미레이트의 4조 원 그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예, 아마 아랍에미레이트 수출 규모와 폴란드 수출 규모 정도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그러면 이렇게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을 하느냐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안보 위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멘 지역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드론을 날리거나 미사일을 발사해서 공항이나 정유시설 이런 걸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초기에 그런 위협에 대응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한 30억 원에서 한 40억 원대입니다. 굉장하네요. 후티 네. 방군 로켓 한 발이 불과 몇 천만 원 네. 내지는 네. 뭐 많아봐야 1, 2억 원 정도 되는데 몇십 배에 해당되는 고가의 미사일로 요격하자니 너무나 가성비나 이렇게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격 대비 성능을 갖춘 신뢰도가 높은 무기 체계를 찾았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천궁2 미사일을 아랍에미레이트도 구입을 했고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사우디도 이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궁2가 대규모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큰 전시 상황이라든가 이렇다면 돈을 아끼지 않고 일단 승리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돈을 그렇습니다.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잽이 날아오는 맞습니다. 예. 잽이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너무 큰 무기로 대응을 하다 보니 이게 네. 국가적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맞습니다.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고 있는 중인데 부담이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다 보니 가성비 제품을 찾은 게 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네. 지대공 미사일 천궁
2를 지금 맞습니다.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득은 뭐 천공투 수출일 것 같지만 네. 이 중동 지역은 사실은 당장에 딱 피부에 느껴지는 이득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중동은 유럽 국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탐내는 시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국가들이 이제 오일 머니가 있다 보니까 네. 무기를 수입하는데 굉장히 규모가 크고, 예. 또 그 어떤 나중에 대금 을 받는 거에 문제라든가 이런 부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 또 우리 폴란드하고도 좀 이슈가 되긴 네,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동남아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동을 튼튼한 우리의 방산 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동시에 일부 뭐 공동 연구 개발이라든가 네. 뭐 기술 도입이라든가 이런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는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와 앞으로 경쟁이 될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런가요? 그 네. 국가들이 방위 산업을 단기간 내에 뭐 10년, 20년 사이에 부흥을 시켜서 우리와 방산 시장에서 경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려됐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터키라든가 폴란드 이런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방위 산업 구조가 어느 정도 탄탄하기 때문에 뭐 5년, 10년 후에 우리와 기술 협력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쪽에서도 방위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와 경쟁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방위 산업 기반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기초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좀 약한 상황인 거군요. 약한 상황에서 방위 산업을 육성하더라도 내수 시장을 조금 보완하는 수준일 것이지 그 해외 방산 시장에 가서 그것을 수출해서 우리가 경쟁한다 이럴 가능성은 향후에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중동 국가들과 방위 산업 협력은 리스크는 적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우리 기술이 좀 열심히 얻어놓은 기술을 유출하는 게 돼버릴까봐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네. 당장에 사우디는 돈은 많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협이 되진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득도 있고 또 교두보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라는 점에서 이득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중동 지역 자체는 계속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지금 실제로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방위 산업계에서도 주목하는 특징이라든가 이런 사실 그 상대를 보고 전략을 잘 짜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역학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미묘하죠. 뭐 시아파, 수니파, 뭐 유대인, 아랍,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면로 표현하면 결국은 전쟁 또는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방산 수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동 시장에 방산 물자, 다시 말해서 무기 체계를 수출할 때는 이 국가들 사이의 역학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칫 이제 그런 부분을 예민한 부분을 잘못 터치하고 무기 수출을 시도할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국제 관계의 악화 내지는 향후 방산 수출 시장에 수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 시장에 이제 무기를 수출할 때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런 민족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국가 간의 역학 관계, 지역 간의 어떤 분쟁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지금 중동 국가를 상대로 해서 무기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도 깊은 사전 검토와 이런 걸 필요로 하고 또 그 점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전 검토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라고 하면 어느 지점들이 좀 있을까요? 중동 국가는 이제 예를 들면
국가들과 국가들 간의 어떤 영토 문제라든가 주권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국가들이 일부 형성하고 있는 그 기류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미 성향의 국가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네. 그 반미 성향의 국가들 내에서도 어떤 국가는 시아파고 어떤 국가는 순위파입니다. 사실 시아파와 순위파 그 종교적인 문제가 또 이 두 국가들 간에 또 미묘한 어떤 갈등과 협력의 그 차이를 또 낳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공격 무기, 또 방어 무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첨예한 어떤 갈등이나 분쟁 위험이 있는 지역에 지나치게 공격적인 무기를 제공한다든가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중동 지역 전체에 어떤 방산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국가 간의 외교적인 문제를 또 초래할 수도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잘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인지 알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하고는 지금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 수출 계약이 있을 만한 가능성 있는 중동 지역들이 어디가 있을지 일단은 그 물이 들어왔을 때 노래 정하죠. 어느 예. 지역들이 좀 있겠습니까?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게 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현재 우리가 수리온 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뭐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 협조 내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 수송기, 네. 공군에서 운영하는 수송기, 다목적 대형 수송기를 지금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공동 연구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아마 5년, 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건 중장기적인 어떤 협력 프로젝트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집트와 네. 이집트가 지금 고동훈련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동훈련기 T-50. 네, 우리 T-50도 그게 경쟁에 참여해서 경쟁에서 뭐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중동 국가들 중에 일부 국가들이 지금 우리가 KF-21 국산 KF-21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도 있다 이런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를 염두에 두고 나온 언론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유럽 컨소시엄 중에 영국, 이탈리아가 먼저 했고 일본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컨소시엄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과 이탈리아는 좋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일본이 지금 그렇게 되면은 개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약간 반대 입장을 지금 네.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지금 6세대 전투기도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걸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KF-21이 4.5세대 전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F-21에 필요하다면 공동 개발자로 참여한다면은 항공 기술도 확보하고 또 무기 체계 수입의 노선의 다변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들 중에 KF-21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본인들이 6세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예. 지대하니 궁금한 게 일본은 왜 그 반대를 하는 걸까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돈 지원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나쁠 게 없을 것도 같은데요. 이 공동 개발이라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네. 장점이 뭐냐면 비용을 분담하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좋겠죠. 근데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조율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유럽에 영국과 이탈리아가 있으면 자기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참여해서 이것을 이제 이끌어가고 싶은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사는 영국에 설치하고 CEO는 일본인으로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상당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싶은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입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분도 또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거나 또 이야기를 하면 그건 역시 또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죠. 개발하는 기간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유럽에서 영국, 이탈리아 정도만 한 3개 국가 정도만 해도 가능하다. 네. 굳이 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시키려고 네, 하느냐. 우리 계획대로 가자. 예, 네. 가자. 영국과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좀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도 좀 줄이고 이게 그렇죠. 중동 무기 수출하는데도 좀 도움 되지 않냐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일본은 실권을 어쨌든 좀 놓치지 않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맞습니다. 빨리 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영국이나 이탈리아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를 좀 고려를 하는 중이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네. 좀 판단을 하시는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굉장히 지금 안타깝게도 전쟁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반추를 해보면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하죠. 우리 방산 시장에는 좀 활력이 되는 마중물이 되긴 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동 지역이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좀 벗어나서 안정이 될 때까지는 무기 계약이나 이런 건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천궁2 수출도 계약이 거의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약을 하기에는 여러 민감한 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연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중동 지역의 분쟁이나 전쟁이 이제 확대되거나 계속 빈발하게 되면은 각국이 다 국방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중동의 방산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들을 잘 우리가 찾아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좀 특이한 것은 과거에는 중동 지역에 러시아 무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10%가 넘었습니다. 한 10%에서 20%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런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중동 지역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무기 체계 그 신뢰도 문제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러시아 무기 체계가 지금 중동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우리 방산 수출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중동의 수출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사례처럼 국방 협력과 같이 패키지로 다른 경제적인 요소와 패키지로 같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예를 들어서 원전 수출, 그 다음에 뭐 국방 협력 파트에서 훈련이라든가 인적 교류 이런 거 확대하면서 동시에 방산 수출을 같이 가는 거죠. 네. 이런 방향으로 경제적인 분야와 그 다음에 국방 분야 그리고 방산 수출 이렇게 패키지로 엮어서 중동 국가들과 협력하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그 협상을 할 때는 네. 그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조율해서 버무리는 게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중동 지역에서는 방산이라고 하는 무기 체계가 지금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뭐 자동차 공장을 거기에 지어서 네. 시장을 새로 확보한다던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 네. 우리도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들의 요구도 들어주고 이렇게 그렇죠. 하자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게 패키지 딜이죠. 네. 네.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하면서 가자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이 우리 K 방산에 또 어떤 바람을 불어올지 좀 기대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